단 하나의 샘플만 갖고 하나의 추정치로 결론 내리면은 안 됩니다. 그게 샘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이 확률을 이용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막연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확률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걸 수치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의 관심이 대상되는 이 표본 평균이 어떠한 분포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이거를 만약에 사전에 알 수 없다면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시됐죠.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나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사전에 x바의 분포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분포의 모양,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분포의 모양, 정기분포를 갖는다. 이게 결정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x바의 분포가 이렇다고 하는 거는 이건 바로 x바의 모집단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x바는 평균이 이렇고 분산이 이런 분포를 갖는, 정기분포를 갖는 그런 모집단에서 나오는 확률의 변수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x의 모집단은 뭔지 몰라요. 하지만 x바의 모집단은 뭔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집단 이라는 것과 표본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만약에 모르고 있으면 이 개념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고요. 이 x바에 관련된 모든 계산을 그냥 수학적인 풀이로 그냥 단순 문제풀이 형식으로밖에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해놓고도 그것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뭐랄까 계산해놓고 해도 제가 무슨 계산을 해놓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실 해석이 중요한 건데, 자, 무엇에 추정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점추정치라고 그랬죠. 점추정. 샘플 하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값. 보통 하나의 값은 스몰 x로 표현하는 게 관례인데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점추정치 하나가 이제 딱 얻어지죠. 이제 점추정. 점추정은 상당히 위험한 얘기죠. 주사위를 던지면 뭐가 나올까? 어떤 값이 나올까? 1이 나온다. 던졌어 1이 나왔어요. 그럼 그게 주사위가 갖는 모든 눈금의 값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던지고 나서 그게 1이 나왔으니까 그게 주사위가 가질 수 있는 눈금의 값이다. 믿어달라? 아무도 안 믿어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안 믿는 것처럼 이것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사실 힘들어야 돼요. 본능적으로 그게 아닐 것이라. 1부터 6까지 다양한 값이 나올 것이다. 그런 것처럼 x바도 샘플 통해서 하나 얻어진 이 값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이거 온몸으로 거부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주사위 예처럼. 이게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불행한 거라고 그랬죠. 확률을 마치 주사위나 동전 던지기, 주머니에서 구슬 꺼내기 그런 식의 어떤 수학적 계산을 요구하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방법만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온몸으로 거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값만 구해놓고 이걸 믿어달라.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왔다. 이게 동전이다. 이 동전이란 이런 것이다. 그걸 믿어달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믿어달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점추정치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시행을 하면 동전이든 주사위든 뭐 주머니에서 구슬 꺼내든 뭔가 한 값이 나오죠. 그럼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뭔가 결론을 도출해내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요. 분포를 갖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즉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거는 사전적 확률이든 경험적 확률이든 분포를 갖는다는 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용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걸 끌어낼 수 있냐면
주사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나온다. 뭐 완벽하게 다 얘기하는 거죠. x바도 그러면 샘플을 통해서 얻어진 x바 값은 무엇이냐. 완벽하게 다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사를 던지는 상황과 이 상황의 차이점이에요. 주사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모든 확률이 다 똑같다. 1부터 6까지. 그건 완벽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x바의 가능한 값은 정기분포를 따르게 되면 어떤 게 나올까요? 정기분포를 따르게 되면 불행하게도 정기분포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정기분포의 성질이죠. 그럼 x바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갖는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x바가 어떤 값을 갖는다는 건 주사를 던지면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런 얘기가 똑같아요. 그 가능성이 다 똑같다. 그건 뭐야? 그래서 그 어떤 한 점이 나올 확률은 그래서 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모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뭘 던지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아무리 확률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그거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마이너스 가능한 모든 값이 x바의 가능한 모든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다. 특히 이게 뭐 여론조사 같은 거 그런 걸 할 경우에는 이건 뭐 음의 값을 가질 수는 도저히 없을 테고 많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범위로 잘라줘야 돼요. 일정한 범위의 값을 x바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간 추정치다. x바의 가능한 값들을 구간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바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한 값들이 나올 수 있다. 그걸 이제 구간 추정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간 추정치. 구간 추정치도 물론 점 추정치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별개로 뭐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 도출되는 거예요.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갖고 그거를 통해서 추론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갖고 추론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은 해요. 출발은 여기서 하고 그리고서 확률 분포를 통해서 구간 추정치를 얻어내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구간 추정치를. 자, 아직도 감이 못 잡히는 분들, 감이 잡히지 않는 게 당연해야 되고 이 정도로 감이 잡혔다 그러면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점 추정치와 구간 추정치의 차이.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냥 통계 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이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발표하는 그런 그 최종적인 결론이 그 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 과정 상당히 높은 통계학적 지식을 요구하죠. 그런 과정을 모르는 사람하고 결론만 갖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도 상당히 일상생활의 용어에 가깝게들 많이 이제 바뀌어지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많은 통계학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점 추정치와 구간 추정치를 얘기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많이 얘기했냐면 이따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할 때도 이와 크게 동떨어진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비슷한 표현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점 추정치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 한 명, 연예인 특정 이름을 제가 아직 거론하기 힘들어서 A라는 연예인의 상당히 동안이다. 뭐 그런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동안이에요. 동안의 연예인. 이 연예인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인가? 물어봐요. 몇 살이죠? 물어보죠. 그러면 대답해요. 하나로 대답한다. 예를 들면 25세다. 25세일 것 같다. 찍는 거죠.
25세니까 또 막연하게 찍는 건 아니고 모집단은 건 모수. 그 사람 몰라요. 진짜 나이를 모르는 거예요. 샘플 갖고 추정을 해야 되죠. 그 샘플 여기서 샘플은 뭐겠어요? 그냥 뭐 실제 그 육체적인 그런 어떤 그 나이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인 나이는 모르니까 육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모양들 있죠? 그런 것들, 얼굴의 모습, 뭐 옷 입고 다니는 거, 말 억양, 그런 게 바로 이제 샘플이에요. 그런 법률적인 나이를 추측해내기 위한. 그럴 때 딱 25세라 그런 거는 뭐야? 그런 샘플을 이용해서 뭐야? 점추정치죠? 점추정치. 이렇게 예측하는 게 점추정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간혹 물어보면 꼭 반드시 이렇게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20세에서 30세 사이. 20세에서 30세. 아니면 너무 넓다고 느껴지면 뭐 23세에서 27세 사이다. 이건 좀 넓게 얘기하고 이건 좁게 얘기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구간 추정치예요. 구간을 둬서. 자, 이렇게 점으로 하나의 점으로 딱 이 사람의 나이를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죠? 알아맞히기 상당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구간으로 얘기하면 이 구간 안에 진짜 모수의 값이 있을 것이다. 진짜 나이가 있을 것이다. 이거보다는 이게 더 이 모집단의 그 모수의 값을 알아맞힐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하나의 값으로 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뭐 100명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해서 범위를 따질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구간을 얻어낼 때 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고 한 사람더러 너 어느 정도로 보냐 구간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100명을 조사해서 100명이 대답한 거를 범위로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방식든 간에 하여튼 범위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제시하면 이렇게 좁게 제시하는 것보다 그리고 단 하나의 값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 범위 안에 진짜 값이 들어갈수록 범위가 점점 좁아져서 하나가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점추정치 이런 걸 구간추정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추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신 것처럼 구간추정으로 이렇게 해놓는 것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그 추정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점으로 제시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반론에 난 그렇게 안 보는데, 난 나이를 그렇게 안 보는데, 막 그런 반론에 바로 쉽게 부닥치게 돼요. 근데 범위를 제시하면 뭐 좀 반론이 있겠지만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내세우진 않아요. 예를 들면 구간을 이렇게 제시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물어보면 100명도 한번 물어보면 이 정도 안에 진짜 나이가 있을 거다. 100명한테 물어보면 예를 들면 한 95명은 그렇다. 수긍하고 한 5명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좁은 구간으로 제시해서 100명한테 물어보면 한 90명은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10명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험적으로 이건 뭐 이렇게 안 해봐도 선험적으로 이럴 것 같다는 게 논리적인, 자연스러운 방식의 설명이죠.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자, 지금 제가 거의 그 구간 추정의 핵심적인 논리를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구간 추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벌써 그걸 갖고 지금 연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구간 추정을 거의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자, 그래서 확률이란 거는 불확실성을 대하는 정확한 자세다. 확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중에 90명, 100명 중에 95명 그런 게 다 지금 확률적인 표현이죠. 그런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상황이 혼란스러워지고 결론 어떤 사람이 그런 추정을 모집단에 대한 추정을 했을 때 자꾸 반론이 생기게 되고 저항하는 사람이 자꾸 좀 늘어나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더
범위를 넓게 제시하면 저항하는 사람이 좀 적어지죠. 반대하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좁게 제시할수록 그거에 대해서 달리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요. 점점 좋아질수록. 그러다 점 하나로 딱 제시해봐요. 그럼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각자 다 뭐 맞다 틀리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점 하나의 값들을 다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게 범위를 갖고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그 표현을 받아들인 사람의 저항을 상당히 누그러뜨려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얘기해서 이것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다 이거야. 확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예언을 하려고 들지 말고 그러니까 점치정치라는 거는 하나의 예언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그렇죠?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자, 교재를 보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의 점으로 추정하는 걸 점추정이라고 한다.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그러나 하지만 이 어떤 표본 비율, 점추정치가 정확하게 모비율과 일치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점추정은 예언과 같은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모집단의 모수하고 일치할 것이다? 확률적으로는 제로예요. 그렇죠? 무슨 많은 이게 연속 변수의 값이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0인 값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바보스러운 접근 방법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자, 모비율 P가 그러니까 모수의 값이 일정한 구간 예컨대 52.3에서 64.7% 막 이렇게 비율의 값을 그러니까 어떤 모집단의 비율 여기도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의 비율 그걸 측정을 60%가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점추정치 하나로 60%라고 점추정치 하나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표본 비율이 가진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맞죠?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모비율 모집단의 값이 일정한 구간 그렇죠? 구간 추정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렇게 제시하는 걸 그 구간 추정치 그렇게 제시하는 게 훨씬 더 받아들이는 사람의 저항을 누그러뜨린다 이 말이에요. 억셉터블 하다 그런 얘기 이런 방식 지금 뭐 어떻게 이거를 추정하는지는 차지하고 하나의 값 구간의 값 대하는 자세가 틀리다 그런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점으로 얘기하는 건 예언에 가깝다. 그렇죠. 그것이 모집단에 같을 확률은 확률적으로 제로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비율로 제시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봐도 범위로 제시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봐도 범위는 연속 변수라도 확률을 같잖아요. 벌써 확률 제로에서 제로가 아닌 걸로 직관적으로 봐도 우리가 조금만 수학적인 개념을 조금만 더 첨부하면 점추정치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점추정치, 구간 추정치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점추정치를 계산해 놓으면 아까 봐요. 자, 아까 그 동안의 연예인 A라고 25세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낫다? 범위로 얘기하는데 범위로 얘기하는 방법이 뭐냐면 범위로 얘기하는 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일단 어떤 가장 가능성 있을 것 같은 그거를 하나 딱 제시해주고 점추정치죠. 그걸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몇 세부터 몇 세 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번 속마음을 들여다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속마음에는 뭔가 중심되는 값이 하나가 있을 거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값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한 거다 이거예요. 어떤 구간을 제시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뭐 협상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노리는 값 딱 하나를 제시하고 그건 머릿속에 두고서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해갖고 제시를 하죠. 이렇게 뭐 이 정도 사이에서는 이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의 값
더 이상은 양보를 못한다. 이런 방식으로요.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값. 그러니까 점추정치, 이건 점추정치죠. 점추정치를 활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점추정치예요. 가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값. 그거예요. 가장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값. 수학적 확률은 제로예요. 수학적 확률은 제로. 경험적 확률은 그렇지 않지만 점추정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런 조사의 결과를 구간 추정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스탠다드한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인의 비율은 60%이며 이게 이제 표본을 통해서 조사한 방법이죠. 60%이며 전체 모집단으로 대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4.7%다. 저 오차 한계라는 말도 사실 안 쓰는데 오차 범위라고. 오차 한계란 말도 저건 아카데믹한 표현이고 저거는 이따 다시 또 나올 때 영어로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진 오브 에러라고 하는 오차 한계.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야. 오차 한계라는 게. 그렇죠? 뭐 한계, 리밋이 있다. 사실은 그 리밋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마진이라는 거. 네. 직역해. 차라리 이걸 오차 한계, 그 리밋이라는 의미로 했다면은 정확한 번역이 되겠는데, 마진이 한계라는 뜻도 있지만 번역을 할 때 이걸 한계라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냥 오차 범위. 아니면 최대 표본 오차. 더 쉽게 표현할 때는 최대 표본 오차. 그러니까 이걸 더하면 맥시멈이 나오고 이걸 빼면 미니멈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 오차 범위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구간 추정의 표현 방법입니다. 플러스만. 아시겠죠? 상당히 쉬워요. 이거 갖고 하는 거 어렵지 않고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덜 익숙한 표현이 지금 신뢰수준이란 말이죠. 확률이란 말을 안 썼죠? 네. 확률이란 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확률이란 말을 안 썼죠? 95%의 확률로 내가 확신한다. 뭐 그런 주사위나 뭐 동전 던지기처럼 그렇게 확률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신뢰수준이란 말로 지금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표현이 하나가 있죠. 뭐 그것만 빼면 이걸 확률로만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용어는 몇 개 안 됩니다. 추정량, 에스티메이터, 뭐 학생들이 보통 에스티메이터하고 에스티메이트하고 자꾸 구분을 못하는데 추정량하고 추정치하고 추정량은 공식을 말하는 거고 예를 들면 뮤에 대한 추정량은 x바죠. 이건 공식을 뜻하는 거고 공식 x바라는 공식을 뜻하는 거고 추정치는 보통 이제 스몰 x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거는 수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샘플을 만들어서 x바에다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구체적인 값이 나오죠. 아까 비율 같은 경우 할 때 표본 비율 공식은 여기 있죠. n분의 시그마 x라고 하는 거. 네. 이 공식을 추정량이라고 그러고 여기다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값 표본 비율 60%. 그게 추정치라고 하는 거고. 이 뭐 추정량, 추정치 사실 그걸 구별을 사실 실무에서 잘 안 해요. 혼동해서 막 써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량을 추정치라 그러면 어떻고 추정치를 추정량이라 그러면 어떻고 아무런 이슈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문법적으로 틀린 것들이 회화에서는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0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구간 추정치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
그게 다 어저께 우리가 배운 7장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들이 고스란히 다 이용이 됩니다. 전혀 별개가 아니고 센트럴 리밋 티어림이 바로 적용된다는 건 초대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n이 증가하면 뭐 베리언스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x바의 베리언스가 감소한다는 식으로 샘플 사이즈를 증가시키면은 바람직한 현상이 나온다는 뭐 그런 것들 다 이용이 됩니다. 여기 구간 추정할 때 별개로 지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지금 센트럴 리밋 티어림 하다가 갑자기 점프돼 갖고 갑자기 구간 추정치가 왜 나오냐? 그게 다 연결이 되니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요한 거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x바는 확률 변수다. x바의 모집단은 x의 모집단이 아니고 또 x바라고 하는 별개의 모집단이 있다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하나의 추정치들이 x바라는 값을 갖고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자,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이거는 이제 구간으로 얘기해보자 이거죠. 이거를. x바 값을 하나 얻었는데, 여기서는 값을 하나를 얻은 걸 갖고, 그렇죠? 한 개밖에 없죠? 점 추정치 하나 얻은 것 같고, 모집단에 대해서는 뭐야? 하나의 점을 얻은 걸 갖고, 어떻게요? 구간으로 뮤를 얘기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히 x바에 대한 전체에 대한 분포를 알아야 돼요. x바에 대한 전체 분포. 자, 그럼 스타팅 포인트는 여기죠? x바. n분의 시그마죠. 이게 적용되려면 뭐예요? 모집단이 이게 정기분포를 따르려면 표본 평균의 값이 정기분포를 따르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모집단이 정기분포이거나 만약에 모집단이 정기분포가 아니라면 모집단이 정기분포이면 무조건 이거는 정기분포를 따라요. 샘플 사이즈가 얼마든 상관없어요. 왜 그래요? 이거 정기변수의 선형결합은 정기변수의 선형결합이죠? 정기변수의 선형결합은 다시 정기변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정기변수는 어떤 선형이라는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해도 그대로 정기분포가 돼요. 물론 이제 모수는 변하겠죠. 이러한 성질을 갖는 거는 아무 확률 분포나 이런 성질을 갖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집단이 이렇게 되려면 모집단이 정기분포이거나 모집단이 만약에 정기분포가 아니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뭐 30 이상이어야 된다. 대표본이어야 된다. 다양한 표현을 쓰죠. n이 30 이상, 대표본. 그런 조건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여기서는 샘플 사이즈가 큰 경우하고 작은 경우 두 경우를 나눠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모집단의 정기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사실 봐야 돼요. 그걸 확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럼 모집단이 적으면 샘플 소표본인데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손을 놔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손을 놓는 것보다는 뭔가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예 모른다는 것보다는 우리의 목적은 어차피 모집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조건을 맞춘다 않는다 그래서 나 아무 얘기도 못하겠다.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게 물론 부정하더라도 뭔가 얘기를 해주는 게 나아요. 예언만 아니라면.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적더라도 모집단의 정기분포가 확인이 안 되더라도 적은데 확인이 안 되더라도 모집단의 정기분포라고 가정하고 넘어가도 큰 상관은 없어요. 이게 바로 이론과 실제 차이예요. 이론에서는 절대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게 얼토당토한 얘기도 아니고.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여튼 정기분포를 따른다. 이래야 이제 확률 분포를 알기 때문에 확률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실에 근거하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통 샘플 사이즈를 적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샘플 사이즈 30개를 못 넘기겠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30개 다 넘겨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건 이슈가 별로 실제선 크게 이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센트럴 리미트 테오리에서 이렇게 된다. 당연히 샘플 사이즈는 30 이상은 넘길 거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 분포를 몰라도 상관없다. 실제로. 출발점. 자,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목표가 지금 뭐냐, 지금 구간 추정치라는 게 뭐냐,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냐. 아까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뭐 이렇게 제시한다 그랬잖아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그걸 향해서 지금 가는 거야. 뭐가 x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야? 뭐가? 어떤 대상이? 그 대상이 뮤죠? 뮤라는 대상이 이 범위 안에 있다. 그걸 제시하고 싶은 거죠. 뮤라는 대상이. 그러니까 뮤가 어느 범위 안에 들었을 것인가. 그걸 제시하는 거야. 지금 보시면은 수학적으로 좀 오류가 있지만, 그렇게 어떤 수학적 오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제가 지금 표준화 시켜놓은 거죠? 표준화. 이건 표준화 안 시키고는 안 돼요. 표준화 안 시키고. 왜? x바가 확률 변수잖아요? 이렇게 하면, 뮤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확률을 모른다.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왜? 뮤를 모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시그마도 모르죠. 뮤도 모르고 시그마도 몰라요. 계산이 안 돼요. 표준화 통하면 자. 자, 이걸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뮤를 모르죠? 시그마도 몰라요. 자,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끌어내야 되냐면, 최종 표현 방식이 이래야 된다 그랬죠? 구간으로. 뮤가 이 구간 안에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이걸 뮤를 중심으로 바꿔볼게요. 가운데 있는 거만.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여기서 모르는 값. 뭐야? 뮤 모르는 값이죠? 근데 모르는 값에서 추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이 일단 맞아 보이죠? 뮤는 모르는 값이고 이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 뮤에 대해서 추정하니까 범위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점 추정치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나와야 된다. 상당히 근접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여전히 모르는 게 뭐예요? x바는 추정치에서 나오는 거고 n은 샘플 사이즈. 플러스 마이너스 1.96은
표준전기분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 사이의 확률이 95%라는 걸 그걸 이용한 거죠. 시그마만 모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모분산을 알 때라 그랬죠? 모분산을 알 때. 근데 과연 모분산을 알 수 있을까요? 모집단을 모르는데 모분산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모분산을 알 때 하는 거는 진짜 모분산을 알려면 알 수 있는 경우, 주어지는 경우. 우리는 흔히 이런 교과서에 보면 뭐 문제에서 그렇죠. 모분산은 안다고 가정하자. 뭐 모분산이 뭐라고 주어졌다고 하자. 누가 주어져? 누가? 실제 누가 줄 거예요? 그 값을.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거. 그죠? 문제에서는 알려주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아무도 안 알려줘요. 네.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그래서 모분산을 알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분산을 알 때, 모를 때 이렇게 구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분산을 알 때, 모를 때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구간 추정을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분산을 알 때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모분산을 알 때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편해요. 간혹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아주 모집단의 사이즈가 굉장히 적어갖고, 실제로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사회과학은 별로 없지만, 자연과학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분산은 그건 나중에 신경 쓰고, 모분산을 모를 때, 그거는 일단 모분산을 알 때로 안다고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내는 다음에 그 다음에 모분산을 모를 때로 확대해서 나가면 그게 설명하는 순서로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모를 때로 하면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된다고요, 지금. 예? 동시에. 힘들어 죽겠는데 동시에 그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의 그 논점이 흐려져요. 얘기하는 방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세트리스 페립스적인 그러한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막 변할 때는 한 곳에만 집중해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다른 변수는 컨스턴트다. 다른 변수는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그런 세트리스 페립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분산은 모르지만 안다고 해보자. 왜? 그것까지 모른다고 하면 너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무리한 가정이지만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지 일단 그것부터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례차례 해결하자는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시그마는 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다 알아요. 다 알죠? 그럼 이제 값 나왔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주의할 게 뭐예요? 이거를 X바랑 확률을 변수를 뭐 이렇게 해갖고 확률을 구해낸 게 아니에요. 네? 확률을 주어지고 1.96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라는 게 그냥 툭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되게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예를 들면 이 구간의 확률이 보세요. 계산하면 99가 나오는 경우, 98이 나오는 경우, 97이 나오는 경우, 96이 나온다, 94가 나온다, 95 나온다. 어떤 사람이 구간을 구해놓고 이렇게 얘기했다 봐요. 아까 나이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을 딱 구해놓고 이 구간 안에 뮤가 있을 가능성이 93%다. 또 어떤 사람이 구간을 갖고 왔어요. 구간을 갖고 와놓고서 이 구간 안에 모세 값이 있을 확률이 83%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이걸 구분을 해요, 이거를? 이걸 택해야 되는 건지 이걸 택해야 되는 건지 구분을 못해요. 이거는 93%고 이 구간은 93%고 이 구간은 83%고 저 구간은 73%. 모수가 있을 가능성이. 비교가 안 돼요. 그 세 가지 경우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어떤 약속? 95%로 합의를 보자. 그러니까 구간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든다? 구간을 만들 때는 그 구간 안에 모수가 있을 확률이 가능성이 95% 되도록 구간을 만들자. 이렇게 한 거야. 네가 구간을 만든다면 항상 그 구간 안에 모수가 있을 가능성을 95%로 만들어라. 그렇게 합의를 본 거야. 왜 그럴까요? 왜 하필이면 95라는 숫자를 택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구간을
갖고 와서 이 구간 안에 모수가 있을 가능성이 99%라고 할 수도 있겠잖아. 100%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고. 99%다.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어. 그럼 아닐 가능성 1%? 그럼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이거는 거의 100%라고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죠? 이건 일정한 어떤 근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어떤 느낌, 직관 이거 갖고 결정하는 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99%는 좀 너무 위험한 숫자다. 너무 높은 숫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본 게 95%예요. 그 이하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93이라든지 92라든지 96이라든지 아니면 좀 높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5단위로 끊는 거야. 그런 룰에 따른 거야. 5라는 거야. 5라는. 우리가 그 히스토그램을 구간을 자를 때 정수리인 경우에 보면 5단위로 끊잖아요. 아니면 10단위로 끊든지 15든지 20이든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부 반응이 없는 숫자를 이용해서 끊어요. 주관적인. 그래서 주관적일 때는 항상 5가 기준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5단위로. 그래서 99%는 안 되고 숫자를 택하는 범위가 상당히 적죠. 95%로 90%, 85%, 80%, 5단위 숫자들이 쭉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이거예요. 90%면 그 구간 안에 모집단의 값이 없을 가능성이 10%? 조금 그죠? 찜찜해요. 그죠? 85%면 이건 아닌 것 같고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느낌. 그렇게 자신감이 없나? 그렇죠? 90% 자신감 있는 것 같은데 10%? 아닐 가능성이 10%? 이것도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합의를 본 게 95%. 별말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구간 추정치를 만들 때는 그래서 미리 그 구간 안에 모수가 있을 가능성을 95%가 되도록 만들자 하는 게 그게 암묵적인 룰이에요. 어떤 수학적 근거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95라는 숫자는. 그래서 이걸 0.95로 이걸 의식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0.95가 되도록. 내가 구한 점추정치 x바 있죠? x바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x바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면 그 구간 안에 뮤가 있을 가능성이 95%가 되도록끔 요거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구간 추정치를 구할 때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1.96이라는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불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95%.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95%라는 걸 제시할 때는 1.9라는 건 정해져 있죠? 이미 이건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5를 이미 정해놓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x바 샘플을 통해서 얻어지죠. 샘플 사이즈죠. 시그마는 일단 안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이제 못할 게 없죠. 다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떤 오류가 발생하느냐. 이게 지금 표현상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말은 되는데 뮤가 확률 변수가 아니라는 게 큰 문제예요. 그렇죠? 뮤가 확률 변수가 아니고 상수란 말이에요. 변수인가? 문자니까 변수인가? 아니라 그랬죠. 모르지만 그 수의 값은 모르지만 상수라는 건 100% 확실한 상수예요. 상수가 확률을 갖는다? 뮤의 분포가 있다? 상수가 분포를 갖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확률 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뮤는 이 구간 안에 있던지 없던지 둘 중 하나라고요. 굳이 확률을 표현한다면 이거는 이 값은 0이든지 1이든지 둘 중 하나라고. 이 구간 안에 있던지 1, 있던지 없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말은 되죠? 언어적인 표현은 돼요. 그러니까 구어적인 표현은 돼요.
어떤 값이 이 구간 안에 아까 제가 그 연예인의 동안의 나이로 구간에 있을 가능성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표현 써보면. 근데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래서 표준화를 시킨 건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한 건데 거부 반응 없이 출발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출발하는데 거부 반응이 전혀 없잖아요. 수학적으로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X바가 확률 변수. 이걸 이용해서 한 거 아니에요. X바가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걸 이용해서 X바를 표준화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뮤를 통해서 전개한 거죠. 이 표현을 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가운데만 달리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내버려도. 하지만 사실은 뮤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으로 큰 오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수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걸 버리느냐? 물론 다른 방법이 있어가지고 뭔가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면 버렸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연구 끝에 원래 수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속이라고 약속만 해서 그 약속이라는 범주 내에서 뭐 오류만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0이라는 숫자도 약속이거든요. 0에다가 무슨 숫자를 곱하면 0이 나오기로 약속하자. 그런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쭉 이론이 쭉 전개되는데 이제 무리가 없어요. 다기가 탁탁 맞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처럼 여기서도 이런 제로라고 하는 그런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상한 개념이 일반화된 것처럼 여기서도 뭔가 새로운 약속들을 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학적 오류를 어떻게 말을 바꿔서 합리화시키는지. 나쁘게 보면 합리화고요. 좋게 보면 새로운 수학적 정의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쭉 이제 수학 이론들이 변형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 그걸 안 보다가 이런 걸 갑자기 보면 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영어를 만들었던 그런 시절부터 해서 쭉 해보면, 어떻게 보면 수학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궤변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이게 흔들리지 않고 견뎌온 거 보면 궤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문제 근원은 여기까지 뭐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상수를 확률적인 표현으로 쓰는 건 안 된다. 이게 값이 0 아니면 이래야지 어떻게 0.95냐.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뭐 100% 동의를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이거를 그러면 지난번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함수를 이거를 말을 바꿨던 경우를 연상해 보시면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이 높이를 그래서 확률부터 출발했잖아요. 2, 3변수의 히스토그램에서 상대도수로 확률로 출발했다가 연속 변수로 오니까 갑자기 이게 이 높이가 확률이 아니고 확률 밀도라는 걸로 바뀌죠. 하지만 해석할 때는 이걸 가능성이라고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점에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거든요. 확률 밀도. 그래서 실제로 확률을 계산할 때 여기서의 면적을 구하잖아요. 이게 확률이 아니라면 면적을 구했을 때 어떻게 또 확률이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의 확률이 0이잖아요. 근데 다 합치면 또 1이에요. 논리의 모순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확률 밀도, 높이가 확률이 아니라 확률 밀도라는 말로 이제 바꿔버리게 돼요. 하지만 수학적 확률은 아닐 뿐이지, 수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by definition, 수학적 확률이 아닐 뿐이지, 이게 가능성이란 것까지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타협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쓰고 그냥 그대로 쓰고 이렇게 쓰고 이거를
확률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 확률 밀도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신뢰 수준이라고 말로 바꾸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보면 아까 이 챕터에 처음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구간 추정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그랬죠. 95% 신뢰 수준에서 이렇게 남아있죠. 95% 확률. 그러나 신뢰 수준이라면 이렇게 신뢰 수준이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어요? 확률이라고 해석할 때 확률이라고 90% 확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완전 못 써놓게 표현하면 90%의 가능성. 이 범위 안에 모수가 있을 가능성은 95%다. 그렇게 표현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공식적인 단어는 신뢰 수준. 그렇죠? 신뢰 수준은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확률하고 정확하게 똑같다 이 말이야. 계산되는 방식이 정확하게 똑같아요. 여기서 확률 밀도를 계산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전부 합치면 확률 밀도 밑에 면적이 합치면 2 나오게끔 그 정의는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이 숫자가 1을 넘어갈 수는 없고요. 신뢰 수준 가장 작은 값이 0이고 가장 큰 값이 1이고 뭐 확률의 성질을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말이 써 있죠? 좀 지나서 써 있는데 20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신뢰 구간으로 해석해 줘야 된다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 아까 제가 아니구나. 그 페이지 위에. 예, 제가 위치를 잘못 봤어요. 요 밑에 203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무슨 모순에 봉착이 될 것이다. 상수인 모평균이 두 상수 사이에 있을 확률. 상수인 모평균이 두 상수 사이에 있을 확률이 그러니까 그 구간의 하한하고 상한이죠. 점추정치를 이용해서 구한. 확률이 0이나 1이 아닌 95%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이 말을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이 말이 여전히 부자연스럽게 지금 느껴지고 뭔 말인가 지금 상수가 상수 사이에 있을 확률이 0 아니면 1이지 왜 95%라는 그런 확률값이 나오냐. 그래서 이게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여러분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알아낸 사실은 문자면 다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자는 다 변수다. 상수라고 하는 거는 숫자다. 이게 이제 그런 오해에서 이제 빚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게 이 사이에서 가능성이 95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어떤 수학적인 표현하고 일상생활의 표현하고 그걸 정확히 구분을 못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까지 이 전후 좌우에 있는 내용을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앞 페이지에 봅시다. 얘 뒤에요. 신뢰 수준 95%는.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해석을 할 때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뮤가 이 사이에 있을 가능성은 95%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해석보다는 이 해석이 더 바람직한데 여기서 사실 확률 변수는 뮤가 아니라 x바잖아요. 확률 변수는 x바. 우리가 나오는 이게 상수라고 했던 거는 샘플 하나를 통해서
추정치가 얻어지면 거기다 대입하면 이게 상수가 된다는 것이지 이게 처음부터 상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확률 변수지. 뮤가 확률 변수가 아니라 x바가 확률 변수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x바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이 하한하고 이 상한, 이 하한하고 상한이 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중심이 됐으면 딱 좋겠지만 지금 엉뚱하게 이게 요게 지금 중심 와 있기 때문에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수학적 그 해석은 아니에요. 일단 수학적 해석은 다 포기해 버린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상수인데 변수인 것처럼 취급했으니까 저거를. 그래서 신뢰수준이란 말로 바꿨고. 그래서 신뢰수준이란 말로 바꾸고 확률 변수가 이게 대상이어야 되는데 하한과 상한이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를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도입하면 수학적으로는 못 수는 있지만 뮤가 여기 지금 딱 상수로 버티고 있죠? 뮤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샘플을 하나 얻으면 x바라는 값이 하나 계산되죠?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문제도 나오는 게 0이라는 애가 철수라는 애가 두 명이 있다. 0이라는 애가 자기가 샘플을 구성해서 x바 값을 구해요. 그럼 하한값, 상한값을 구할 수 있죠? 시그마는 안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구간이 나와요. 철수도 그러면 샘플을 통해서 x바 값이 나오겠죠? 그 x바 값은 당연히 달라야 되고 이게 같을 확률은 제로고. 두 명이. 그래서 영희가 해놓고 나서 영희가 만든 걸 해놓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뮤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 영희 거는 여기 포함되어 있어. 영희 거는 뮤가 포함되어 있어. 철수 거는 뮤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죠? 두 명만 했을 경우는 그렇고 더 확대해서 총 100명 총 100명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하한과 상한 값을 구하면 신뢰 구간 값을 구하면 얻어지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그래서 100개의 신뢰 구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뭐야? 신뢰 구간이 확률 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해석이죠? 신뢰 구간이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샘플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신뢰 구간이 샘플에 따라서. 100개의 신뢰 구간 중 뭐야? 이 의미는 95개가 뮤를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5개는 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딱 100개는 아니고 항상 100이라는 기준은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한 해석이에요. 뮤가 확률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개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고 1개를 기준으로 해석할 때는 하면서 하는 그 해석과 이제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구간이 뮤를 포함할 확률은 0.95다. 네, 그렇게 하면 굳이 신뢰수준이라는 말을 안 쓰고 확률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신뢰 구간 자체가 하나의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구간이 통틀어서 그냥 하한과 상한이 묶여져가지고 이걸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한과 상한이라는 게 그림으로 그냥 그릴 수밖에 이렇게 없어요. 그림 이렇게 또 확률 변수가 이런 구간이에요. 구간이 확률 변수. 이게 샘플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구간이. 자, 그래서 신뢰 수준 95%의 동일한 모집단에서 크기 n의 무작위 표본을 반복 축출하여 신뢰 구간을 작성하면 95%의 경우 모평균이 포함된다는 것이 이 식의 의미다. 해석이 바로 그런 의미다. 이거를 신뢰 수준이 아니고
확률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신뢰수준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확률적인 해석이 좀 더 정확한 접근. 여전히 안 되지만 그거는 여전히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안 되지만 어떻게 변수 두 개를 갖고서 어떻게 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이외에는 그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고 해놓고 보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모순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이게 확률 변수잖아요. 근데 이게 뮤를 중심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고요. 뮤가 확률 변수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수학적으로 조금 하자가 있지만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일상적인 해석 말고요. 수학적 해석을 해도 맞다. 이렇게 해석하면. 수학적 해석으로 정확한 확률, 신뢰 수준이란 말 안 쓰고도 확률이란 말 해도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206페이지에 보다 더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얘기를. 신뢰 수준 95%의 의미. 자,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박스 해놓고서 앞에 부분에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종합해갖고, 왜냐하면 이 부분 신뢰 수준 95% 갖고 처음으로 이제 통계학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거기다가 이게 사실은 수학적 확률하고 모순된다. 그래서 이걸 신뢰 수준으로 바꿔서 얘기한다. 이런 것 자체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고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다시 장황하게 이 박스에서 지금 중원 부원을 해주고 있어요. 신뢰 구간을 100개 작성하면 그중 약 95개가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뢰 수준 95%의 의미이다. 확률 해석하고 정확하게 똑같아요. 우리가 확률을 상대도수로 해석하는 방법에서 100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1개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 방법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전혀 모순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이렇게 표현하고 0.9라고 써주는 걸 받아들이지 않은 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수학적으로는 오류가 있어. 표현만 그렇게 한다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의 새로운 표현 방법을 제시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간으로다가 이렇게 하한과 상한을 동시에 제시하는 확률 변수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고 있잖아요. 하한과 상한으로. 자, 그래서 203페이지에 영희와 철수. 여전히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영희와 철수는 모분산이 4로 알려져 있다. 자, 4로 모분산이 알려지는 경우는 실제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신경을 못 쓰게 만들기 위해서 안다고 가정한다고 그랬죠? 전기 모집단에서 각각 크기 16, 소표본이죠?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대표본이 아니네. 안 되겠네. 그럴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크기가 작으면 모집단을 전기분포라고 그냥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센트럴 리밋 시럼을 적용할 수 없다. 전기 모집단이 아니면 거기서 해결을 못하겠다. 중단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자, 어쨌든 표본의 사이즈가 작으니까 모집단은 전기 분포여야만 해요. 가정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희는 샘플을 통해서 표본 평균을 하나 얻었죠. 철수는 이런 24라는 숫자를 얻었어요. 사실 25.2가 아니라 25.02. 두 사람, 자. 영희는 그렇게 해서 얻은 신뢰 구간이 25.2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공식에서 달라질 거라고 하는 건 x바밖에 없으니까. 다른 건 이미 다 정해진 거고. 똑같이 샘플 사이즈를 하고. 모집단의 모수도 알고 있으니까 똑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질 거라고 하는 거는 x 바깥밖에 달라질 게 없죠. 25.2하고 24라고 하는, 25.02하고 24라고 하는. 그래서 영희가 구하는 신뢰 구간은 24.04, 26, 철수가 구한 건 23.02, 24.98. 자, 조심하겠지만 철수는 신뢰 구간을 구해놨는데 이 안에 진짜 모수값 25가 없죠. 얘는 있고 실제로는 그렇단 말이야. 뮤가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저 구간에 포함되고 안 되고 둘 중 하나로밖에 안 나온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게 0.95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야. 0 아니면 1이지. 뮤는 상수니까. 이게 모른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그러니까 0.95로 쓴가? 그거 안 된단 말이야. 이걸 쓰려면 0 또는 1이라고 쓰는 게 정답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아는 경우를 그래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근데 여기는 모른다고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왜? 뮤 값이 사용되는 데는 여기는 아무 군데도 없어요. 뮤가 25라는 값이 사용되는 부분은 한 부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25를 평균값이 모평균값이 25라는 거를 모른다 그러면 예, 그런 가정하에서 지금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실제로 모르니까. 철수도 저렇게 결국은 뭐 실수한 거지만 아니 실수가 아니라 저렇게 잘못 맞췄지만 뭐 모르니까 저 구간 안에 있을 가능성이 95%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니. 수학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걸 하고 나면 실제로 이런 신뢰 구간의 범위에 들지도조차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최근에 제가 본 것만도 매번 선거에서 모 방송국에서 계속 이런 식의 틀리는 걸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 해서 그게 뭐 잘못됐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100명이 하면 5명 못 맞춘다. 100명만이 한다 그러면 5명 못 맞춘다. 그 구간 안에도 이렇게 범위를 제시했는데도 그 안에 못 든다. 그런 게 바로 100개 중에서 5군데는 그렇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망신당할 일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거야. 예의 없이 계속 할 때마다 그 구간 안에 항상 진짜 모집단을 까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항상 들어가 있더라. 그럼 뭔가 이게 좀 이상. 경험적 확률과 이런 그 선험적 확률이 너무 괴리가 큰 거야. 아니, 그렇다면. 뭔가 지금 크게 흔들려야 되는 거야. 선험적 확률하고 경험적 확률하고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닮아가야지 너무 자꾸 괴리되는 현상들이 자꾸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또 같은 게 선험적 확률하고 경험적 확률하고 지금 괴리가 상당히 크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로또 같은 거 나오기 전에는 뭐 알겠잖아. 뭐 1등이 당첨된 확률은 뭐 말은 하는 게 날벼락 맞을 확률이다고. 그게 뭐 매회 1등이 나오겠느냐. 뭐 통계학자들 뭐 쑥 나와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뭐 매회 1등이 뭐 2명, 3명. 그렇죠? 계속 나오잖아요. 1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없이. 그래서 경험적 확률하고 선험적 확률하고 그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좀 못 나가면 그런데 그게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틀리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선험적 확률 계산에 무슨 문제가 없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좀 검토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석해 놓은 거, 요거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해석해 놓은 거죠. 영희가 얻은 신뢰 구간, 하여튼 영희가 무슨 신뢰 구간을 구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뭐, 미국은 모르니까. 실제로 모르는 거죠. 여기 있을 가능성이 95%다. 철수도 여기 있을 가능성이 95%다. 그럼 100명 다 자기가 구하는 게 다 95%의 가능성이 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었죠? 만약 그렇다면 철수가 얻은 확률도 95%라 되고 또 다른 학생들이 구해올 신뢰 구간에 포함하는 것도 95%다. 그러니까 모든 신뢰 구간의 확률은 95%라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했죠. 그러니 논리적 모순에 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을 하고 비교해서 논리의 모순에 있다 이거죠. 이게 상수기 때문에 0 아니면 1이지 95%라는 확률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실 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뢰 구간을 어떤 신뢰 구간든지 모든 신뢰 구간이 모수를 포함할 가능성은 95%예요. 그게 확률의 해석이고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여기 그러면 용어가 좀 나오죠. 용어. 이제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은 뭘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다 해결된 게 아니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상황은 다 해결됐어요.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했죠? 핵심적인 상황은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 이제 실제는 모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는 그런 마이너한 문제밖에 안 남아 있어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자 95%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 자 95%라는 숫자는 이미 정하고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95%라는 숫자는 이미 정하고 들어가는 거다. 내가 또 이걸 그래서 교재에서 이것도 나왔으니까요. 여보세요. 신뢰 수준 95%는 신뢰 구간 작성 절차에 부여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표본에서 계산된 신뢰 구간에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확률을 사후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95라는 숫자를 픽스 시켜놓고 95%라는 숫자를 픽스 시켜놓고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계산하다 보니까 95%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우리가 95%라는 숫자를 선택했는지. 자, 95% 신뢰 구간 x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굉장히 쉽죠? 점치정치 구하고 샘플 사이즈 1.96은 정해져 있는 거고 여론조사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신뢰 구간 작성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거. X바에 해당되는 게 P햇이죠? P햇. 표본 비율 플러스 마이너스 1.96. 여긴 뭐가 들어갈까요? 루트 n분의 PQ. 여기. P햇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PQ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PQ. 이건 더 쉬워요. 시그마는 이건 추정을 좀 이따 이제 저기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추정하는 게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여기다 P에 Q에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그냥 비율만 하나 얻어내면 모든 게 다 끝나요. P에 Q에. P햇이 나오면 P에 Q에 그대로 다 집어넣기 때문에 힘든 게 없어요. 신뢰 구간 너무 빨리 나오죠? 바로 그냥 준비된 상태에서 숫자만 끼워넣으면 바로 여론조사 결과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자동답기 돌려서 P에 산출하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론조사가 가능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자동답기로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자 용어 오차범위요. 요거를 오차범위. 혹은 뭐 오차 한계, 다양한 범위가 있어. 오차 한계, 뭐 최대 오차 범위, 최대자를 덧붙이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다양하게 쓰는 말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오차 범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써요. 오차 범위란 말을. 여기 마진 오브 에러를 했죠? 마진 오브 에러.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오차 한계는 좀 직역한 거고요. 오차 범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오차로 허용할 수 있는 어떤 마진하고 폭이라는 얘기죠. 폭? 마진이 리밋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계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차를 허용할 수 있는 마진이라는 게 그거 있잖아요. 어떤 그 여백? 뭐 이런 거. 뭔가 남기는 거? 그래서 허용될 수 있는 오차의 어떤 그 범위? 이렇게. 어느 정도 두터워야 되는지. 그래서 표현할 때 95%를 이거를 신뢰 수준 이거는 영어는 레벨 오브 컨피던스 그렇죠. 뭐 신뢰할 만하다. 뭐 그런 컨피던스 신뢰 레벨 신뢰 수준 말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probability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수학적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확률 변수에만 쓰는 거지 확률 변수가 아닌 거에는 쓸 수가 없다는 그런 수학적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용어를 레벨 오브 컴피던스라는 말로 바꾼 겁니다. 여기 G2분의 알파라고 하는 신뢰 계수는 거의 쓰이지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고 나면 구간 추정치를 구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포트하는 방법이요. 리포트하는 방법이 말로 할 때는 이렇게 모수는 점추정치 뭐로 추정되며 점추정치를 얘기해주고
신뢰 수준 얘기해주고 95% 이거는 관례적으로 95%라는 숫자를 택하기 때문에 이걸 99%로 한다든지 90%로 하면 왜 하필이면 99로 했는지 왜 하필이면 90으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설명도 공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이유가 95%를 굳이 잡아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90이라는 숫자를 가고 99라는 그거에 대한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95%라는 숫자는 고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웬만한 자기가 그에 대한 논리가 없으면 이 숫자는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 범위는 얼마다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밑에 가로를 써갖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하고요. 구간으로 이렇게 신뢰 구간이 이렇다고 보고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또 하나는 뭐 아카데미에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뭐겠어요? 이렇게 구간으로 이렇게. 좀 더 수학적인 표현. 이게 수학적인 표현이죠. x바의 신뢰 구간 이렇게 표현하고. 뭐 실제적으로는 지금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간단해요.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은 이렇다. 뭐 굳이 이렇게 쭉 말로 표현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하면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숫자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